자, 반갑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이영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주 환경의 지배자 태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여기까지. 예, 달 강연 시간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여기는 독립적으로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강연하는 내용을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주와 인간이라는 큰 주제에 별탄생 이야기, 달과 인간, 우주여행, 마법의 빛 등등 여러 가지 종류의 천문학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양에 관한 강연을 하는데 천문학 쪽의 강연이 10개 정도의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 진로, 과학자가 되려면, 그리고 따뜻한 두뇌,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법, 이런 데에 대한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건강한 신체, 건강에 대해서도 강연을 합니다. 관련된 몇 권의 책을 지금 쓰고 있고요. 자, 가까운 별 태양이라는 주제로 초등학생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1시간짜리로 만들었고, 일반인들 어른들에게는 대중강연용으로는 2시간짜리 강연을 우주 환경의 지배자 태양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1시간 반 정도로 약간 축약을 시켜서 강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강연의 내용은 태양이 없으면 안 되죠. 태양은 모든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에 관한 얘기를 우리 지구, 또 지구에 사는 여러 가지 생물들, 인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생물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거를 천문학적인 거 플러스 또는 역사적인 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약간 인문학적인 내용도 포함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옛사람들이 태양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그 다음에 태양의 유적이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짧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태양이 탄생한 거, 태양의 에너지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조금 전에 보았던 태양 폭풍이 무엇이고, 또는 그것이 흑점과 주기에 어떻게 관련이 되고 우리 지구의 기회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앞에 달 강연보다는 조금 딱딱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태양. 옛사람들의 생각에 태양은 거의 신격화되어 있었죠. 태양이 종교적으로 숭배의 대상이 됐었고, 신학의 대상으로 태양 숭배 사상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인디오까지, 인디오 사람들까지 다 태양을 숭배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그런 관련이 없는 그런 전설이 없죠.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이집트입니다. 태양의 나라 이집트. 태양의 신, 주로 이제 라신이 주신이죠. 라신, 낮과 정오의 태양신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보이는 신은 또 다르게 얘기해서 아툼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케플이라고 하는데 결국 다 태양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폴로 또는 아폴론이라는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죠? 바로 그리스의 태양신을 아폴론이었고 로마 시대 때는 아폴로였습니다. 아폴로 우주선 기억나시죠? 우리 한국, 동양,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는 1월 성신, 천지, 신명, 천지가 다 신이죠. 신. 1월 성신, 신격화되어 있는 거죠. 1월 성신. 일은 물론 태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물론 아마테라스 이렇게 태양신이 있고, 중국에도 물론 또 따로 여러 가지. 태양은 어느 거대한 신이 태양을 끌고 다니면서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뒤로 서쪽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신화적인 사상들이 있어서 제가 동영상 캡처를 잠깐 가져왔고, 태양이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를 주는 것도 있지만 시간을 우리가 정할 때 태양이 없으면 시간이 정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태양은 북반구에서는 남쪽에 남중을 할 때가 그쪽이 남쪽이니까 시간과 방향을 정하는데 더 이상 중요한 게 없죠. 비바람 불거나 천둥 불게 치면은 방향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날씨가 나쁠 때는 방향을 알 수가 없으니까 거석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표시를 해둡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아는 스톤헨지, 영국에 있죠. 청동기 시대 무려 4천 몇백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석 문화.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방향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태양에 관련돼서 있다는 것을 나중에 밝혔고, 이것이 이미 청동기 시대 때부터 유명하게 거석 문화로 남아있고, 현재 우리가 지금 일부만 아는 겁니다. 물론 태양의 그 제사를 지내는 제단일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방향을 알 수 있는 기념비적인 그런 건축물이다. 세상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자,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천문학이 시작된 거는 메소포타미아 쪽입니다.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레스티스 강 근처의 4대 문명 중에 하나죠. 이집트보다 조금 앞선 문명이라고 믿어지고 있어요. 수메르, 히타이트, 인문학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시리아 다 철기 문화를 만들었고, 밑에 보면은 다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태음력, 달을 중심으로 해서 달력을 처음 만들기 시작을 했고, 일주일을 7요일로 만들었던 민족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때 수메르 문명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하루가 12시간이었어요. 12시간. 그러니까 태음력이니까 1년이 354일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태음력 달로 이게 1년 환상을 해보면 12달 하면은 조금 부족해요. 나중에 이제 태양력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1시간도 120분이었어요. 약간 다르죠? 나중에 이걸로 부족하다. 왜? 1년을 지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10며칠씩 틀리잖아요. 10하루씩 틀리니까 나중에 그걸 보강하는 측면에서 태양력, 태양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윤달을 넣어가지고 1년을 맞춘 게 벌써 한문학 BC 18세기에 이미 그걸 했어요. 망원경도 없던 시절에 벌써 천문관측을 해가지고 달력을 만드는데 그걸 썼다는 얘기입니다. 윤달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 시기에. 대단하죠? 물론 중국에서도 물론 춘추 전국시대 때 이게 윤달을 넣는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달력 얘기는 이제 한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집트 천문학이죠. 이집트는 태양의 나라, 태양신 라가 있죠. 태양력을 발명을 했어요. 황도를 36개, 지금은 12개입니다만 36개를 했고, 연말에 5일을 추가를 하고 360일로 만들고 이렇게 해갖고, 이집트의 1월 1일은 새해는 시리우스가 뜨는 때예요. 태양하고 동시에 시리우스 안 보입니다만 관측을 하면 알 수 있어요. 7월 16일이 첫 새해였어요. 그때 미국에 나중에 이제 율리우스라고 그레고리로 연결돼서 태양력이 점점 발전돼서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하루를 12시간이었었는데 메소포타미아에서 24시간으로 정했어요. 중심이 뭘까요? 바로 태양이죠. 태양이 24시간에 한 번씩 뜨니까 자연스럽게 하루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이집트의 신들 많이 얘기했는데 라 신이 보이죠? 아툼하고 동일시 된다고 그랬어요. 저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라 신은 너무나 유명하죠.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그 위에는 눈이라는 신이 있어요. 눈. 사람 눈 모양처럼 생겼는데 눈입니다. 그것이 모든 신들의 제일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주목하실 게 누트라는 하늘신이 있어요. 하늘신. 뒤에 이제 바로 나옵니다. 태양신은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고, 이런 그림들은 아마 이집트의 문명을 공부를 하시면 다 대충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눈입니다. 눈신. 눈이 제일 상위에 있는 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태양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누트라는 신이 아침에 동쪽에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를 누트라는 하늘 신이 꼴깍 먹으면 태양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서쪽에.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동쪽에서 다시 뜨는 거를 형상화한 그런 그림입니다. 대단한 그림이죠. 벌써 이게 3천 몇백 년 전의 그림을 우리가 지금 재현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화와 그 전설 속에 있는 태양들을 보면은 한없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삼족고가 태양에 있다는 거, 고구려 시대, 그리고 아즈텍 문명, 인디오 문명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라신입니다. 석각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브라스카이 디스크라고 해서 이거는 청동기 시대, 청동입니다. 저게 무려 한 4,000년 전 이상 된 겁니다. 청동기 시대는 이집트 문명 이후죠. 아니, 이전이죠.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별자리가 있고 은하수도 표시가 되어 있는 기가 막힌 디스크가 저때 있었어요.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만 해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스톤헨지, 태양을 중심으로 한 위치 선정, 방향 선정, 그다음에 아르카임이라고 기가 막힌 신전이 있어요. 신전의 모습들을 보면은 전부 태양에 관련된 그런 것입니다. 러시아하고 카자흐스탄 주위에 있습니다. 저기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거기 앞에 입구에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개미 모양처럼 있는데 신전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자, 힌두 문명의 수리야, 수메르 문명의 태양신, 우투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양들이, 태양에 관한 문양들이 한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현재 국기에 다양하게 이렇게 있다는 거. 중화민국의 청천백일기,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그다음에 키르기스탄, 일본 이런 나라들 전부 태양을 문양으로 가지고 태극 국기에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역사하고 관련된 것들이고,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황도 12궁,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 실제 태양이 지나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도는데 태양이 움직여서 보이는 것이죠. 별자리를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그 지나는 별자리를 황도라고 하는데 그것이 12개를 선정을 했어요. 12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사자, 개, 물론 시작은 물고기부터 시작합니다. 3월 달에 물고기, 양 이렇게 시작을 쭉 해가지고 이게 벌써 메소포타미아 문명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물고기가 3월 달인데 지금 여기 4월로 표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지구가 세차 운동을 하기 때문에 하늘의 위치가 좀 변한 건데 지금도 물고기 자리는 3월 달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4월 달에 되어 있습니다. 세차 운동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써 3,000년 전에 점성술다리 했는데 점성술과 연금술에 대한 얘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이집트 태양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메소포타미아 태음력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르네상스 이전까지는 신화와 미신, 종교, 자연 철학 이런 것들이 혼재된 상태에서, 자연 철학은 그리스 시대에 조금 있었죠. 그 위에는 무려 1,000년 이상 동안 신화와 미술, 미신, 종교가 자연과학을 압도로 한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 철학이 좀 쭈그러진
활동을 못한 중세 시대, 르네상스 바로 이전까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 티코 브라헤, 케플러,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뉴턴이라는 위대한 학자가 나온 이후에 이런 것들이 자연 철학으로, 그러니까 미신에서 현대 천문학으로 넘어오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태양을 옛날에는 그냥 숭배의 대상으로 보다가 드디어 과학으로 연구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르네상스 이후의 17세기가 됩니다. 그걸 어떻게 과학으로 했느냐?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태양을 관측하기 시작을 했고 태양에 흑점이 있는 거를 연구를 했어요. 거기 밑에 연도가 나오는 1700년대부터 흑점수를 사람들이 세서 기록을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가끔 조금씩 있었는데 거의 없고 18세기부터 저렇게 기록을 해서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200 몇십 년 동안 태양의 흑점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흑점이 나중에 아까 조금 전에 처음에 봤던 태양 폭풍하고 관련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과학적인 시각에서 연구를 여기까지 하고 자 태양의 모습입니다. 태양 모습. 태양은 사이즈로 보면 저렇게 크고 지구 보면 너무나 이게 작게 생겼죠. 태양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달이 옆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부피는 지구의 한 130만 배쯤 되고 질량은 33만 배고 중력은 28배입니다. 중력이 28배라는 얘기는 100kg인 사람이 가면 거기 2.8톤이 되는 겁니다. 100배 되니까 2.8km. 태양을 자세히 보면 지름이 140만 킬로미터 정도 되고 질량은 지구의 33만 배, 중력은 28배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자전 속도는 적도에서 2km, 똑딱하면 2km가 이렇게 휙 지나갑니다. 자,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얼마나 멀까요? 걸어가면 4,400년이 걸립니다. 우리 사람 갈 수는 없죠. 비교를 해본 겁니다. 택시로 가면 170년인데 안 쉬고 그냥 할증료 없이 계속 가면 택시비가 한 2천억 원쯤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2천억 원. 비행기로 가면 한 20년 걸립니다. 900km. 빛으로는 그 대신 8분 17초 이렇게 걸립니다. 태양의 분광형은 보통 크기의 별입니다. 우리 은하에는 한 2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소가 90% 이상 되고 나머지 헬륨이고 나머지는 아주 조금 있습니다. 나이가 46년이고 앞으로 수명이 한 70억 년 남았다고 봅니다. 표면 온도는 한 6,000도쯤 되고요. 흑점 온도는 3,000에서 4,000, 1,000도 이상 낮죠. 1,500도. 핵 온도는 1,500만 도. 숫자만 제가 얘기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코로나 온도는 100만 도에서 500만 도. 갑자기 화롯불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여기 숫자에 노벨상 걸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광구 온도가 6,000도, 흑점 온도가 3,000 몇백 도, 4,000도, 핵 온도가 1,500만 도. 근데 코로나 온도가 100만 도 이상이 되니까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은 우리 지구에 가장 가까운 중심별이죠. 생명의 원천이고 모습은 전부 뜨겁게 보이지만 전부 수소가스로 된 플라즈마입니다. 50년 동안 에너지를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지구의 운명은 태양에 또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죠. 태양이 조금만 잘못하면 지구는 온도가 떨어지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측을 해야 되겠죠. 오늘 주제가 바로 이제 이것입니다. 자,
태양이 그러면 어떻게 탄생하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달 강연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양을 포함한 모든 별들은 가스, 먼지 이런 것들이 뭉치기 시작해서 중력으로 수축을 해서 뭉치기 시작을 하면은 가운데 원반 모양처럼 되면서 가운데 태양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은하수의 모습을 보실까요? 우리 은하수의 모습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까맣게 보이는 것은 뻥 뚫린 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온도가 낮은 가스입니다. 별이 만들어진 가스가 저렇게 많이 숨어 있어요. 거기에서 별들이 만들어진다. 별들이 막 만들어지면 초록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별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만물이 흙에서 태어나듯이 별들도 이런 별구름에서 태어난다. 자, 다른 은하에서 보면은 별들이 새로 태어나는 별들은 색깔이 다르게 보이면서 태어난다. 그래서 금방 알 수 있다. 관측을 해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자, 만물이 흙에서 태어나듯이 별들도 탄생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큰 별은 근데 수명이 1000만 년도 안 되고 작은 별은 태양과 같은 자바는 100억 년쯤 산다. 예, 좋습니다. 아, 달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형을 보면은 이렇게 원반으로 모이다가 가운데는 별이 되고 나머지 찌꺼기들은 행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태양계가 만들어진 모습도 상당히 신비합니다만, 자, 우리 은하에서의 태양의 위치를 보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니까 한번 잘 집중해서 보세요. 태양의 위치, 태양은 가만히 서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은 또 우리 은하 내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은하의 중심에서 태양은 한 2만 6천 광년 떨어져 있는데 태양은 또 은하를 중심으로 해서 초속 230km로 원운동을 합니다. 얼마나 빠를까요? 초속 230m도 아니고 230km로 태양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태양에 딸려있는 가족들, 태양계 가족들, 수금주와 목도 천하에 어떻게 움직일까요? 대단하겠죠? 그거를 동영상으로 만드신 분이 있어요. 헬리칼 운동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되고 유튜브로 나중에 이 그 강연을 들으실 분은 이것이 편집이 될 테니까 헬리칼 운동을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태양이 우리 행성을 끌고 은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옛날에는 태양은 신과 같은 존재였고 존중의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만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고 태양은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 태양 중심 사상이 거기서 나왔죠. 태양계 질량의 99.86%가 태양이 갖고 있습니다. 태양은 노란색으로 아까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온도와 관련이 있어요. 6000도 정도 되면 노란색이 제일 잘 나오기 때문에 노란색이 보이는 것입니다. 수소가 아까 개수로 하면 90%가 넘지만 질량으로 하면 한 70% 정도 되고 헬륨이 27%, 나머지 원소가 이렇게 1.5 g이 됩니다. 태양에 있는 황금도 있어요. 황금이 100억 분의 6 정도가 있는데 1인당 이걸 지구로 다 가져와서 1인당 다 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면 지구 75억 인구한테 1500kg 1.5톤씩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져올 수가 없죠. 1g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 대신 금보다도 더 중요한 생명의 에너지를 지구에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는 지금 생명의 향연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생명이 산다는 얘기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생명체가 거주 가능한 지역을 그림으로 표시한 건데요.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녹색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태양에서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고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는 곳에 우리 지구가 위치하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동영상도 있습니다만, 자,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녹색 대역 BBC에서 만든 동영상인데 유튜브에 하시는 분은 따로 보시기 바랍니다. In the center of our solar system, the Earth goes round at about there. 이게 상당히 잘 만든 동영상입니다. 태양계를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만들었는데 태양의 지구가 조금이라도 가까우면 어떻게 될까요? 살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멀면 또 추워서 안 되죠. 그 적당한 구간이 살 수 있는 구간이 우리 그린 색깔하면 좋은 곳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저렇게 녹색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녹색 대역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영어로 하면 또 골디락 존이라고도 합니다. 가까우면 타버리죠. 타서 뜨거워서 못 삽니다. 우리 지금 기후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인간들이 만드는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뜨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태양이 가까워지면 엄청난 큰 문제가 돼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태양이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봐야 돼요. 우리한테 생명의 원천을 주는 에너지를 최소 어떻게 만드는가는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수소폭탄 원리입니다. 별의 중심에서 아까 핵융합이 일어난다고 동영상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수소 4개가 융합을 하면서 헬륨으로 바뀌어요. 연금술입니다. 바뀐 원소가 바뀌어요. 연금입니다. 연금. 바로 원소가 바뀐다는 얘기는 연금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핵융합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그림으로 보면 저기 수소 4개가 헬륨으로 변하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난다. 이거를 핵융합 에너지라고 합니다.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 쓰는 건 핵분열 에너지입니다. 우라늄이 분해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낙진이 많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낙진이 없어요. 낙진. 폐기물이 없습니다. 기가 막힌 에너지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질량 결손의 법칙, 아인슈타인의 질량 결손의 법칙, E는 mc의 제곱, 이거 인문학 하시는 분도 다 아마 이 식은 알 거예요. 이 식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태양 에너지는 수소가 4개가 헬륨으로 변하는데 수소 4g이 헬륨으로 변하면 다 4g 헬륨으로 변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질량이 없어져 버려요. 그걸 질량 결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바로 그 질량 결손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세기 때문에 저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1초당 태양 에너지가 우리 지구 전체가 1년 전력 생산하는 것에 100만 배가 나옵니다. 똑딱하는 순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 좋습니다. 바로 거기 뒤에가 E는 mc의 제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수소 4개가 있으면 헬륨으로 바로 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구에서는 변할 수가 없어요.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태양 중심 온도가 1000만 도 이상이 돼야 되고 중심 밀도가 물의 100배 이상 돼야 돼요. 그래야지 수소 4개가 헬륨으로 쫙 변합니다. 조건이 필요하죠. 겨울에 여러분들 서울에서 지하철 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추운 겨울, 저번 주 굉장히 추웠는데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들어가면 아무리 추워도 지하철 안은 땀 흘리면서 엄청나게 덥죠. 밀도가 높기, 사람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밀도가 높고 조건이 틀려요. 그러니까 땀을 흘릴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태양 중심에서도 밀도가 엄청나게 높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조건이 틀립니다. 그런 조건 하에서 수소 4개가 헬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별의 중심에서만 일어나는데 변할 때 질량이 0.7%가 없어져 버린다고 말이에요. 질량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태양의 질량이 점점 줄어가겠죠. 0.7%. 그게 질량 결손입니다. 그거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6억 톤의 수소가 1초에 6억 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헬륨으로 변하는데 거기서 0.7%면 한 400만 톤이 됩니다. 400만 톤이 똑딱하는 순간에 몸무게가 줄어요. 태양 몸무게가. 그럼 여러분 이제 질문할 수 있죠. 똑딱하는데 400만 톤이 없어져 버리면 나중에 태양이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계산을 하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계산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1초당 400만 톤. 하루는 86,400초이고 1년이 365초, 365일 그리고 100억 년을 저런 활동을 했다 하면 10의 30승 정도 나옵니다. 근데 태양은 10의 33승 곱하기 2배입니다. 10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00억 년 동안 핵융합을 해도 0.1%밖에 태양 몸무게가 질량이 그거밖에 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태양이 없어질 염려가 없으니까 염려 놓으셔도 됩니다. 그 에너지가 우리 지구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자, 일부는 30%는 반사가 되고 물과 땅의 흡수가 돼서 다시 대기로 흘러나가고 대기 순환에 의해서 장마, 태풍 여러 가지 활동에 의해서 광합성에는 1%밖에 못 써요. 1%. 우리 지구 생명체들 1%밖에 못 쓴다는 얘기가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이렇게 돌아서 다 나와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 연구하시는 분들 열심히 지금 연구해서 태양 에너지 쓰려고 합니다. 지구 1년 전력 생산량을 1초 동안에 태양이 다 만드니까 그거 갖다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핵융합 에너지가 태양에서 핵에서만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재밌는 질문을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가 태양에게서 표면으로 뚫고 나오는데 며칠이나 걸릴 것 같아요. 어때? 대답을 한번 또는 몇 년이나 걸릴까요? 한번 그 추측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예? 몇 초? 예, 태양을 직선거리가 한 2초쯤 걸려요. 2초, 70만 킬로미터니까 2.3초쯤 걸려요. 그런데 우리 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술이 몽땅 취한 사람이 집에 돌아갈 때 어떻게 걸어요? 갈지자로 걷죠. 갈지자로. 술 이렇게 해갖고 그 집에 한 500m를 1시간 만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밀도가 높기 때문에 갈지자 행보를 해요. 에너지가 여기 나오면 부딪혀. 저기 나오면 또 부딪혀. 이렇게 하다가 태양 표면에 나오긴 나와요. 네, 얼마나 걸릴까요? 아까 질문을 했죠? 에너지가 무려 저렇게 나오는데 20만 년이 걸립니다. 20만 년. 그냥 계산하면 17만 년이라고 하는데 20만 년이라고 기억을 해도 됩니다.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나오는 게 17만 년, 20만 년이라고 좋아요. 그렇게 나옵니다. 갈지자 행보를
17만 년 한 거예요. 우리 이제 최 관장님은 집에 갈 때 걸어갈 때 1시간이면 가겠죠. 아무리 멀어도 10분 거리를 1시간에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거는 걸리적거리는 것이 많아서 저렇게 오래 걸린다. 재밌잖아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게 천문학자들이 저거를 또 계산했다는 것도 신비하잖아요. 수학이 엄청나게 발전이 돼서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태양 내부까지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학문, 천문학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나중에 마법의 빛이라는 강연에서 빛만 가지고 제가 강연을 3시간, 4시간짜리가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태양 표면 온도, 이제는 제가 6,000도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해서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태양 표면이 6,000도인데 태양 표면이 이쁘지 않아요. 저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지구가 몇 도죠? 지구 한 섭씨로 하면 보통 평균 한 10도쯤 되잖아요. 근데 이제 켈빈 온도로 하면 한 300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켈빈 온도라는 온도가 있어요. 지구과학 시간 물리 시간에 배우셨죠? 켈빈 온도는 273을 더하면은 켈빈 온도가 됩니다. 우리 지구에 300도짜리 우리 지구의 표면이 태풍이니 바람이니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태양 표면이 6,000도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더 재밌게 하겠습니다. 지구 얘기를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지구의 대기 운동을 헤들리라는 분이 분석을 해보니까 대류층이 저렇게 셀처럼 분리가 돼서 움직인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와,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이게 20세기 분 아닙니다. 19세기 분이에요. 아니 18세기 분이에요. 엄청나게 오래전에 연구를 해서 보니까 셀이 있어. 이렇게 셀이 있어요. 지구가 도는데 헤들리 셀이라고 이렇게 적도에서 30도 정도까지 이렇게 공기순환 모습이 이렇게 됐다는 거. 바닷물도 움직이잖아. 헤들리 셀이 있고, 그 다음에 퍼렐 셀이라고 또 있어요. 퍼렐 셀. 이게 30도에서 한 60도까지. 그 다음에 폴라 셀이라고 있어요. 셀로 움직여요. 왜냐하면 지구가 돌기 때문에 대류 순환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인문학 하시는 분들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페렐 순환, 헤들리 순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바람으로 오면 편서풍, 무역풍인데 여러분들 혹시 기상 뉴스 들을 때 제트 기류 이런 얘기 들으셨죠? 제트 기류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냥 대기 상층부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페렐 순환하고 헤들리 순환 중간에 열대 제트 기류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도니까 방향이 틀린데 그 위에가 또 새로운 뭐가 있어요. 그 제트 기류가 정말 그 뱀처럼 길게 늘어져 있어요. 그걸 만나면은 비행기들은 상당히 위험하죠. 붕 떨어지고 막 이런 그런 현상들이 저렇게 나와요. 한대 제트 기류도 있어요. 북극에 가까우면 이렇게 순환을 한다 이거. 이 지구같이 조그마한 곳에서도 각기 이렇게 순환, 아까 조금 전에 셀이라고 그랬죠? 그럼 태양은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6,000도짜리니까 어마어마한 셀들, 구조들이 저렇게 있어요. 우리 지구는 300도라고 그러고 이거는 태양은 6,000도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운동이 많겠죠. 그걸 또 연구를 또 다 했어요. 태양 물리학자, 태양 천문학자들이. 냄비에서 뜨거워지면 냄비 저기 20, 30도에는 하나도 안 끓다가 100도에 되면은 냄비가 요동을 치죠. 물이 끓으면서 100도에서. 근데 6,000도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겠죠?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거를 제가 그 주부님들 혹시 나중에 이 유튜브를 보시면 주부님들한테 제가 질문을 속으로 한번 하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프라이팬을 좀 옛날 음식이 묻어 있으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넣어가지고 막 끓이죠. 물을 끓이면 깨끗해지잖아요. 뜨거운 것 때문에. 근데 물을 끓이면은 왜 저기 기포가 저렇게 몽땅 생길까요?
여러분들 저기 집에서 튀김 만드실 때 기름을 아무것도 안 넣고 기름만, 옥수수 기름만 넣어갖고 끓이면 끓습니까? 안 끓어요. 끓지 않습니다. 그냥 뜨겁기만 하지 끓지 않아요. 나중에 꼭 해보십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끓을 때는 언제 끓냐면 거기에 오징어 튀김 가루 묻혀가 밀가루 반죽해서 탁 이물질을 집어넣으면 끓기 시작해요. 기름은 그래요. 근데 왜 물은 아무것도 안 넣어도 저렇게 막 끓으냐 이거죠. 그런 질문을 인문학 하시는 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초등학생 때 질문하면 대답이 가끔 나와요. 천재적인 소년들이 물속에는 공기가 녹아 있어요. 산소가 녹아 있고 별것이 다 녹아 있어요. 그 공기가 뜨거워지면 밖으로 나와야 돼. 우리 저기 물속에서 물고기가 살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산소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기름 속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공기가 녹아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끓지도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속에는 공기가 녹아 있다. 이거 얼마나 현실적이고 중요한 얘기입니까? 바닷속에, 깨끗한 바닷물 속에는 산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뜨거워지면, 온도가 달라지면 끓는다. 이 사실을 이제 태양에다가 넘겨요. 태양은 끓을까요? 안 끓을까요? 무지하게 끓습니다. 엄청나게 끓습니다. 에너지가 또 6,000도짜리니까 껍질이 6,000도고 안에는 1,500만 도예요. 얼마나 끓겠습니까? 끓는 모습이에요. 여기 쌀알무늬처럼 이거 하나가 텍사스만 해. 수백 킬로미터, 1,000킬로미터 요거 하나가 사이즈가 그렇게 될 그만큼 아까 우리 저기 프라이팬에서 물이 끓듯이 끓어요. 이물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나오면서 이물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물질이 뭘까요? 이거는 전부 플라즈마 대기이기 때문에 지구 물에는 전기가 없지만 이건 전체가, 태양 전체가 전기가 있어요. 왜? 이온이기 때문에. 전기가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는 자기 성분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해가 가십니까? 전기가 있으면 자기가 따라와요. 그 전기공학, 전기물리학 하면 그게 다 있습니다. 근데 태양이 또 돌잖아요. 아까 초속, 적도 근처에서는 초속 2km씩 돌아요. 2km. 무지하게 빠르죠? 그러면 그 자기력선이 뒤틀리면서 이상한 것이 생겨. 끓으면서 흑점이 생기는 이유가 그거다. 물 끓는 것부터 연장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 이해가 가시죠? 다시 한번 나중에 또 이제 계속 나오니까 봅니다. 자, 이게 동영상이 옆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태양에가 흑점이 있다가 어떤 때는 없어요. 2014년도에는 흑점이 많았어요. 동영상 돌아가는 거 모습 보이시죠? 근데 최근에는 흑점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태양 천문학자들이 흑점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도 알아. 그런데 흑점이 어떤 때는 있다가 어떤 때는 없는 그것을 몰라요. 흑점이 주기적으로 생겼다 안 생겼다 11년 주기 다 알잖아요. 고등학교에서 지구과학 배우신 분은 다 알아. 그런데 흑점이 왜 있다가 없다가 하느냐, 그거를 몰라요. 알 것 같은데 모르죠? 도전하시면 됩니다. 여기 제 줌으로 강연 드시는 분도 한번 도전을 하기 바랍니다. 자력선이 꼬우니까 흑점의 온도가 아까 태양 표면이 6,000도라고 했는데 한 4,000도밖에 안 돼. 4,000도 내외 낮아요. 4,000도도 뜨겁죠. 근데 6,000도에 비하면 2,000도나 낮으니까 어둡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거는 이렇게 보세요. 지구보다 훨씬 큰 주피터, 목성만한 흑점도 나타나요. 자, 그런데 흑점이 나오면 이제 무슨 일을 걱정해야 되냐면 여기서 폭발 현상이 일어나. 폭발이 지구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관련이 있다 이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자력선이 있다고 그래요. 전기가 있으니까 자력선이 있는 건데 돌아가죠. 이렇게 도는데 적도 부분하고 극지방하고 도는 속도가 틀리니까 자력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뒤틀리죠.
뒤틀리면서 별일이 다 일어나. 거기에서 흑점이 생기고 흑점이 꼬여서 에너지가 응축이 되면 폭발을 하는 거예요. 태양에서 폭발을 해요. 우리 물도 막 끓이다가 끄면은 없어지지만 기름 같은 경우는 특히 기름은 정말 위험하죠. 몇백 도가 되니까 200도 이상이 되니까 끓다가 거기다가 오징어 튀김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폭발을 하죠. 뻥 튀어버리죠. 마찬가지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어마어마한 일이 태양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갖고 이게 자력선이 이렇게 뭉쳤다가 한꺼번에 뭉쳐갖고 We also 터져요. have some less definitive warning signs that the sun may point a coronal mass 자기량을 ejection 뚫고 in our 폭발하는 direction by 때가 observing 있는데 sunspots, 유튜브 하시는 분 which are 나중에 dips in 코로나 brightness on the surface of the sun, CME라는 which occur 키워드를 as magnetic 치시면 energy bottles 폭발 up 현상을 in the 볼 수 solar 있습니다. atmosphere 유튜브에서. before being suddenly released. These sunspots come in cycles of low and high activity every 11 years. This warning time can provide grid operators a little time to prepare for any anomalies. 저렇게 에너지가 응축됐다가 돌다가 갑자기 퍼지는데 그걸 제가 CME라고 해놨죠. 코로나 질량 방출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코로나 매스 이젝션입니다. CME. 이거 발견한 지 몇십 년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터져갖고 지구 쪽으로 향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지자기 폭풍이라고. 지오 마그네틱 스톰이에요. 우리 작년에 저기 태풍이 3개씩이나 한꺼번에 하고 아주 힘들었죠? 농민들이 특히. 근데 이것도 오면은 큰일 나요. 왜냐하면 요새 지구는 위성들이 통신위성, 첩보위성, 기상위성 등등 수없이 많은 위성들이 수백 개가 떠 있어. 그것들이 망가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휴대폰 못 써요. 그런데 다행히도 태양에서 딱 폭발을 하잖아요. 빛으로 오니까 8분 만에 오는데 그 덩어리는 2, 3일 뒤에, 하루 이틀 뒤에 와요. 그러니까 폭발해서 우리 지구로 올지 안 올지는 미리 아는 거야. 그러니까 대비할 시간이 있다 없다? 아, 있죠. 그때 대비를 해야 돼요. 아까 조금 전에 캐나다 퀘벡에서 변압기가 터져가지고 도시 전체가 겨울에 전기가 끊겨봐요. 9시간 동안. 난리 나죠. 네,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시켜야 된다.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태양의 활동, 흑점 주기가 11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18세기부터 다 관측을 해놔서 22년 그러니까 남극하고 북극이 또 바뀌어요. 이 자기는 정말 신비해요. 우리 지구도 자기가 바뀌잖아요.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근데 태양은 22년 만에 한 번씩 11년 만에 바뀌니까 토탈 주기는 22년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999년하고 2001년하고 비교를 하면 엄청난 차이로 태양 흑점 활동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게 또 22년을 더하면 몇 년이에요? 2023년이 되죠. 2023년, 2024년 이때 되면 또 지금은 조용해요. 태양이 몇 년만 있으면 태양이 난리를 친다. 속된 말로 난리를 쳐요. 그럼 태양 연구를 죽으라고 해야 되겠죠. 보세요. 18세기부터 해가지고 1860년부터 흑점 주기를 다 세봤어. 야, 대단한 기록이죠. 이건 150년 기록인데 더 앞에 좀 더 있어요. 자, 보세요. 2020년도에 여기 끝에 태양 흑점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태양이 깨끗하고 조용해. 그런데 몇 년만 있으면 이게 피크로 올라가요. 이미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대비를 해야 되겠죠. 22년 주기에 또 큰 주기, 220년 주기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많았다가 커졌다가 하는데 그 또 어떤 때는 피크가 좀 다르잖아요. 그 사이클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다 몰라요. 몇백 년 주기도 있는데 그걸 모르죠. 왜냐하면 관측 시작한 지가 지금 250년밖에 안 되니까. 자, 태양 그래서 조용한 게 아니라 뜯어보니까 이렇게 된다. 핵도 있고 복사층도 있고 쌀알무늬도 아까 쌀알무늬 보여줬죠? 부글부글 끓는 거, 플레어도 있고 홍염도 있고 물론 흑점도 있고 이렇게 뜯어보면은 너무너무 많이 있다.
조금 전에 CM이 방출을 얘기를 했죠.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자, 동영상으로 한번 봅니다. 얼마나 큰지. 지구는 태양의 100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자, On July 19th, 2012, the 잠시 Solar 보시겠습니다. Dynamics 빵 터지면은 이렇게 지구 쪽으로 날아와요. 평소에는 지구에 또 자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달 시간에도 자기장 잠시 얘기했는데 지구의 그 자기장 얘기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터지면은 지구 자기장이 웬만한 건 다 막아줘요. 다 막아주는 동시에 극지방에 보면은 남극하고 북극에 있어서 그것이 또 일부 들어옵니다. 일부 들어와요. in both Europe 보입니다. and North America. 엄청나게 그 활동이 심할수록 오로라가 아름다워요. 근데 아름답다는 얘기는 태양 활동이 아주 심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8분 만에 빛은 8분 만에 도달하지만 전자, 양성자 이건 물질이잖아요. 하루나 이틀 뒤에 좀 늦게는 3일 만에 와요. 그러면 다행히도 우리가 방어할 시간이 대비할 시간이 하루 이틀 정도가 있다. 그럼 태양을 평소에 열심히 관측을 해야죠.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기상청, 우주기상 특별 예보를 해야 되고 첩보위성은 너무나 센시티브한 기기이기 때문에 다 일단 셧다운 해야 돼요. 꺼야지만 전자기기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스마트폰은 통신위성이 망가지면 우리 스마트폰 미국에 쓸 수 없어요. 인터넷 안 돼요. 못 봅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얘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역시 열심히 관측을 해야 되겠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태양 관측 위성들이 보고 있죠. 보십시오. 저기 위성체 피폭 이렇게 되잖아요. 위성체 피폭이 되면 어떻게 되죠? 안 되죠. 기상 예보 못 해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것이 오면은 전부 일단 끄고 대비를 해야 돼요. 막을 수는 있다 없다? 막을 수는 없다. 못 막죠. 그러나 대비는 가능하다. 우리 이제 태풍이 여름에 크게 큰 것이 온다 그러면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아요. 그 대신 농어민들이 문 다 창문 다 비닐로 막고 무너질 거 이미 축대 다 보호하고 창문들 다 비닐로 막아버리고 대비를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지구 대기권의 태양에서 활동이 조금만 세게 나오면 지구 대기권이 다 망가질 수 있어요. 우리 지구 대기권이 10km밖에 안 돼요. 10km 아주 얇아. 근데 물론 고맙죠. 왜냐하면 자외선이고 적외선이고 다 막아주니까. X선 이런 거 다 막아줘요. 그 10km가. 물론 한 100km까지 있지만 그 이때는 대기가 약하고 대기권에서 다 막아줘요. 자기권에서 아까 태양 폭풍을 막아주고. 자, 빛에 대해서 제가 강연을 한다고 했죠. 빛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아까 태양 연구를 한 게 전부 빛이잖아요. 빛을 통해서 모든 현상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나중에 공부를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리는 유리는 딱딱한데 왜 투명한 거죠? 너무 신기하죠? 유리 딱딱한데 어떻게 빛은 잘 들어올까요? 빛의 종류는 또 뭐고 나뭇잎은 왜 초록색인지 인문학적인 질문도 되죠. 단풍은 왜 드는지 OLED TV 홀로그래피 이 강연을 나중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부하는 태양도 빛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빛에는 정보가 있기 때문이죠. 태양 활동을 빛으로 다 알 수 있다. 그리고 오로라 발생 원인은 태양풍이 극지방으로 들어온다. 그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극지방에 있는 대기하고 부딪혀 가지고 아름다운 빛이 나요. 빛이 나. 그것이 바로 오로라다. 오로라 나중에 꼭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극지방에 많죠. 태양 활동이 많을 때. 지금 오로라 별로 못 없어요. 왜? 태양 활동이 적으니까. 근데 앞으로 3년 뒤에는 오로라가 기가 막히다. 저렇게 보인다. 자, 몇 개의 아름다운 오로라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너무 아름답죠? 자, 이 사진은 기가 막힌 사진입니다.
이제 북극 가까이 있는 산인데 거기에 등산하시는 분이 올라가서 오로라를 만끽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이런 사진도 있고 이런 사진도 있고 어떤 사나이가 지금 서 있잖아요. 폭포수, 얼음 폭포수, 은하수, 오로라를 한꺼번에 보는 기가 막힌 사진입니다. 오로라 속에서 케이블카 타는 얼마나 멋있을까요? 자, 질문. 다른 행성에도 오로라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구에만 오로라가 있을까요? 허블 망원경으로 찍어보면은 달에는 공기가 없으니까 오로라가 없어요. 금성에는 공기가 너무 짙어서 오로라를 관측한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찾아봐야 되겠지만, 근데 유명한 거는 목성에는 오로라가 있어요. 대기가 있어요. 전기가 있기 때문에. 전기 현상이 목성에는 많아요. 토성에도 아름다운 오로라가 있습니다. 오로라 크게 변하죠. 태양 활동에 영향을 받아서. 자, 그러면 이제 태양을 우리의 생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양 관측을 잘 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빛을 하나만 보면 되나요? 여러 가지 파장으로 관측을 해야 다른 색깔로 각기 다른 모습들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걸로 연구를 해요. 빛에는 아까 정보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비밀이 들어있고 우주의 비밀이 다 숨어있기 때문에 관측을 여러 파장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진 찍으시는 분들 옛날에는 그 필터가 레드 필터, 블루 필터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찍으면은 물론 흑백 필터도 있고 찍으면은 사진이 다양하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야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종류의 빛으로 봐야 그 빛을 내는 분자들, 원자들의 특징을 알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태양의 비밀을 하나씩 알게 된다. 빛의 학문이다. 천문학은. 이 태양을 보십시오. 쌀알무늬 조직, 홍염, 흑점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저기 왼쪽 위에 조그맣게 그려진 그림이 지구하고 달의 거리입니다. 저게 지구 위에가 지구가 밑에가 달이에요. 태양의 반도 안 되죠. 그렇게 태양이 크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태양이다. 다시 봅니다. 자, 흑점 활동이 많을 때, 흑점 활동이 없을 때 이거 아직 문제를 풀었다 못 풀었다? 못 풀었다. 2015년 태양이 저렇게 이렇게 태양을 그냥 사진으로 찍으면 이렇게 안 나와요. 특수한 여러 가지 색깔을 합쳐서 이렇게 찍어야 이렇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정확하게 구조를 볼 수 있잖아요. 태양 연구하는 그런 관측소들이 또는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이런 걸 합니다. 여기 2012년이에요. 2018년에는 조용해요. 2012년, 11년 뒤에 2023년, 2024년이에요. 저렇게 됩니다. 태양이. 그때는 이제 태양 폭풍을 조심을 해야 된다. 대비를 하시라. 그 태양 연구를 하러 지금 떠났어요. 재작년에 파커라는 위성이 떠났어요. 파커. 이렇게 점점 가까이 가서 태양 코로나를 연구하겠다. 태양 저렇게 가까이 가요. 얼마나? 600만 킬로미터까지 가까이 가요. 그러면 타버리지 않을까요? 탈까요? 안 탈까요? 600만 킬로미터. 가깝죠? 태양에서. 태양이 70만 킬로미터인데 600만 킬로미터면 태양 10배 가까이 가면 뜨거울 것 같아. 근데 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립니다. 자, 태양 활동 다시 한번 동영상으로 봅니다. 이것도 유튜브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보시고 봅니다. 태양 활동이 우리 지구한테 조금 전에 이거 보셨죠? 그리고 북극쪽으로 날아가면 아까 태양풍의 방사능이 많이 밀기 때문에 북극 항로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대한항공 가서도 우리 연구원이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아시아나, 지금 아시아나 합병이 되겠지만 북극으로 날아가는 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암 발생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북극 여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로를 바꾸라고 얘기했는데 북극 항로로 가야 기름이 덜 들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안 뜨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해 줬어요. 분명히. 정부한테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0년 뒤에 암 걸릴 걸 10년 전에 그 날아간 것 때문에 어떻게 알 거예요.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이 우리 지구한테 생명의 에너지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해도 끼친다. 잘못 가면은. 그리고 폭발할 때는 위험하다. 겨울에 우리 전기가 다 끊겨봐요. 10시간 끊겨봐요. 다 특히 이제 캐나다 같은 데 어려운 데 사는 건 어렵죠. 추우니까. 최악의 경우가 바로 대규모 정전입니다. 대비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3년 뒤에 기억을 하세요. 집에 프로판 가스 하는 거 밥에 먹을 거는 다 해놔야 돼. 정전 대비를 해놔야 돼요. 먹을 거 냉장고 안 써도 먹을 수 있는 거를 해놔야 돼요. 그럼 태양 폭발 연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수도 없이 많죠. 왜? 중요한 걸 아니까. 우리나라도 최근에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태양 연구는 우리의 생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연구해야죠. 비행기를 타면 왜 방사선에 노출되는 걸까?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를 가나 상관없어요. 한양대학교 이재기 방사능이 교수팀은 우리 지난 방사능이 2004년 있다. 이걸 비행기 여행으로 연구했다는 받게 되는 얘기입니다. 방사선 시간이 노출량을 부족하기 연구했습니다. 때문에 일단 넘어갑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 태양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외선하고 가시광선은 다 아실 거예요. 자외선이 우리 자외선 햇빛을 많이 쏘면은 피부암 걸릴 수도 있고 복잡해져요. 그 자외선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가시광선도 아무리 쬐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외선을 쬐면은 피부가 망가져요. 자외선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자외선이 살균선이니까 이불 같은 거 이렇게 널어놓으면은 병균들이 다 죽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병균만 죽일까요? 사람이 밖에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살균선도 되지만 건강선도 되지만 세포를 망가뜨려 버려요. 이렇게 25년 자외선 한쪽에는 썬팅이 안 된 택시를 몰고 다니던 그 운전수예요. 한쪽만 계속 왼쪽이잖아요. 보다 보니까 피부가 저렇게 변해버렸다. 그래서 썬팅을 하기 시작을 했죠. 햇빛을 막지 않으면 저렇게 돼버리니까. 저도 이제 썬팅 안 하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가 약간 아주 약하게 표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햇빛은 셀 때는 막아줘야 돼요. 선크림도 발라야 되고 오래 쬐면 안 돼요. 비타민 D가 생성될 정도의 그 정도 햇빛은 쐬야 됩니다. 안 쐬면 비타민 D가 또 안 나오니까 안 돼요. 자,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 달 강연 시간에 운석이 떨어져서 큰 운석이 떨어져서 공룡이 멸종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지구 동물의 역사에 5억 4천만 년 전에 대멸종 사건이 있었어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멸종이 일어나죠. 태양 활동 변화는 태양이 활동이 변화를 해버리면 지금 태양 22년마다 한 번씩 왔다 갔다 변하지 않습니까? 태양 상수가 변한다는 얘기는 태양이 에너지를 내는 것이 적어졌다 많아졌다 한다는 얘기예요. 태양풍. 그 태양풍도 있고 1859년에 북반구에서 우리나라에서 오로라가 봤어요. 그 얘기는 태양이 엄청나게 폭발을 했다 그 얘기죠. 2013년에 아까 조금 전에 솔라 맥시멈이라고 했어요. 흑점이 제일 많은 때 관측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빙하기가 전부 태양의 활동하고 관련이 있어요. 지구 표면에 3분의 1이 빙하였던 시절도 있었어요. 수십만에 한 번씩 일어납니다. 지금은 간빙기예요. 간빙기.
그러니까 북아메리카 대륙이 전부 얼음으로 뒤덮인 적도 있었어요. 대빙하기 때, 소빙하기 때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런던의 여름에 얼음이 얼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이거는 진짜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지금 아래 숫자는 서기 0세기부터 20세기까지 온도 변화를 쫙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빨간색을 보시면 됩니다. 자, 1000년 근처에서 온도가 조금 높았죠. 근데 1400년경부터 1800년까지 소빙하기예요. 우리 영조, 정조 시절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임진왜란도 포함해서 다 날씨가 추웠어요. 무지하게 추워. 무지하게 추우니까 농작물 상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고 징기스칸이 몽골 초원에서 세계를 제패하던 때가 언제죠? 날씨가 따뜻한 때예요. 날씨가 따뜻한 때. 이게 온도하고 우리 역사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20세기 들어와서는 이 현상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온도가 오르기 시작해요. 왜? 사람이 만들어 놓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온도를 이제 기후를 변화시키는 때가 와버렸어요. 20세기 들어서 1980년대 이후에 무려 1도 이상이 높아졌어요. 1.5도 이상, 2도가 되면 우리 지구는 거의 이제 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써져 있는데 온도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0년 40년 전보다 평균 1도 높아. 1.5도가 맥시멈이에요. 더 이상 가면은 안 됩니다. 농작물이고 뭐고 다 망가지고 작황이 안 좋고 그러면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기후도 물론 안 좋아지죠.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기후에 관련된 얘기는 따로 마련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 상수가 변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변해왔다. 그러면 태양 활동을 열심히 관측을 해야 된다. 2024년부터는 솔라 맥시멈이니까 태양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수치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최고로 중요한 사실들. 자, 혹시 졸리시면 눈을 뜨세요. 자, 스트레칭하고 태양 얘기다가 화롯불이 나와서 화롯불. 겨울에 따뜻한 화롯불에 가까이 가야 그 따뜻해져. 근데 멀어지면은 따뜻하지 않지 않습니까? 멀어지면은 화롯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죠. 근데 태양은 어떨까? 태양이 6,000도짜리인데 표면이 6,000도인데 멀어지면 뜨거워져요. 코로나 온도가 100만 도에서 500만 도니까 평균 한 200만 도쯤 되는데 이상하죠? 아까 조금 전에 화롯불은 가까이 가야 따뜻하다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느끼잖아요. 난로에 가까이 가야 따뜻하지 않습니까? 난로에서 멀어지면 당연히 따뜻하지 않죠. 그러나 태양은 표면이 6,000도인데 멀리 떨어진 코로나는 더 10배가 아니라 1000배 이상 뜨거워져 버려요. 우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가까운 것보다 난로에서 먼 곳이 더 뜨겁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역설적인 얘기죠. 이거 천문학자들이 알까요? 멀리 떨어지는데 더 뜨거워. 모릅니다. 아직 못 풀었어요. 태양 표면은 6,000도인데 그래서 연구할 때 이제 홍염 연구, 코로나 연구를 해요. 코로나는 몰랐었는데 일식 때 태양 디스크를 가리는 현상이 나올 때 저렇게 온도가 높은 것을 관측을 하게 돼서 알게 됐어요. 이걸 코로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 코로나가 바로 저 코로나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가 꼭 태양의 그 코로나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밖에가 이렇게 둥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코로나인 겁니다. 아시겠죠? 코로나가 그렇게 이름이 붙은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조는 태양 코로나다. 태양의 대기온도 조금 전에 얘기했죠.
태양의 온도는 6,000도에서 이제 광구 최측으로 하면 10,000도쯤 되는데 코로나에서 갑자기 점프를 해서 600만 도가 돼버려. 가까이 가면 뜨거울까요? 별로 뜨겁잖아요. 왜? 600만 도도 왜 안 뜨거울까요? 거기는 대기가 엄청나게 희박해요. 1조 분의 1밖에 안 돼. 공기가 수가 많아야지 뜨거운데 1조 분의 1이니까 코로나 온도가 뜨거워도 별로 뜨겁게 느끼지 않는다. 태양 쪽 방향만 바꾸면 그래서 방열판으로 막고 탐사선이 가요. 코로나 온도가 그래도 이제 거기서 움직이는 속도를 보면은 코로나 온도가 600만 도까지 올라가니까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밝히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노벨상을 틀림없이 탈 것이다. 왜?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니까. 후보가 있어요. 극지방에 자기장이 파동이 돼서 그것이 에너지로 되지 않느냐. 그리고 태양이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우리 물 끓는 소리 하면 보글보글 끓잖아요. 6,000도짜리 끓으면 얼마나 시끄러울까요? 태양은 대기가 있으니까. 무지하게 시끄러운 에너지가 있다. 그것도 새로운 해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태양 탐사선이 발사돼 7년간의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파커 탐사선이 나사는 2018년 2년도 안 됐어요. 반쯤 미국 플로리다의 케이프 올라갔어요. 커네버럴 파크라는 분은 공군기지에서 태양 연구를 파커 열심히 하시는 탐사선을 훌륭한 델타 천문학자 포로 이름을 발사했습니다. 따서 파커 발사를 탐사선은 해서 오는 10월 금성을 벌써 처음 지나 도착했어요. 11월에 도착했는데 태양의 궤도에 최근접점에 가는 데는 앞으로 한 몇 년 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갈 수 없어요. 이렇게 태양의 중력을 잘 컨트롤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연구를 하러 갔어요. 왜 뜨거워지는지, 왜 뜨거운지. 2025년경에 최근접점 어디까지? 620만 킬로미터까지 근접을 해요. 굉장히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야지 알 수 있으니까,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니까. 아까 뜨거워도 갈 수 있다는 이유는 방열판만 막으면 돼요. 방열판 태양 쪽만 막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비밀이 드러날 거예요. 2025년경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노벨상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에너지 입자 연구에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연구해야 되죠.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대비는 가능하다. 그래서 파커 솔라 탐사선이 가고 있다. 연구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죠. 태양의 흑점 주기 문제. 흑점이 있긴 있는데 11년 주기라는 거 알고 22년 주기라는 것도 아는데 왜 주기가 그렇게 되는지를 몰라요. 왜 있다 없다 하는지를 몰라. 그거를 알면 또 기가 막힌 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태양의 자기가 북극으로 갔다가 남극으로 갔다. 우리 지구도 바뀌잖아요. 자기가 역전하는 게 왜 바뀌는지도 잘 몰라요. 폭발 현상도 일부 알지만 자세히 몰라요. 제일 중요한 게 코로나 온도가 높은 거. 이거를 지금 이제 몇 년 있으면 밝혀질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태양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구의 생사권을 따뜻한 에너지만 주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우리는 이제 전자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자기기, 통신위성, 그 다음에 전기, 가정에 쓰는 전기 이런 것들 전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 관측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젊은 여러분들이 풀리지 않는 문제에 도전하길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태양에 관한 얘기는 더 많이 있고 또 태양을 연구하는 빛에 대한 연구 이런 거는 마법의 빛이라는 강연에서 그 상당히 재미있고 과학 교사들 재미있고 일반 학생들 과학을 하시는 분들 좋으니까 나중에 그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